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1차 컷오프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1차 컷오프 투표에는 당원 20%, 일반 시민 80%가 반영됩니다. 이 비율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는 한 사람. 최종 결선에서는 당원이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비율이 50%로 바뀝니다. 50대 50이죠.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 다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 TK 지역 등에 몰려 있다는 것, 이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는 2030,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 TK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홍준표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최종 결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윤군혁 교육 전문 기자와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만납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온통 세상이 윤석열 뉴스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원고 정리하기 전에요. 예. 뭐 구글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다양하고 의미 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동안은 지금 이 모든 정치권이 이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드네요. 가장 주목한 뉴스는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검사들은 아이폰을 쓰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도 아이폰 썼고 손준성 검사도 아이폰 쓰죠. 보안에 굉장히 신경 쓰는 제조사기 때문에. 저도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삼성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안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 설태를 강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개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보안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삼성이?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유탄이 이것저것으로 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장모 사건에 관해서 대응 문건을 대검찰청이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이 장모 최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문건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이게 세계일보 보도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장모 최 씨의 법적 지위라든가 사건 요지, 진행 경과, 사건 번호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특히 이제 장모 최 씨를 피해자, 다른 사건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장모 최 씨를 변호하는 그런 구조로 기술이 되어 있었다. 이게 세계일보 어제 보도 내용이고요.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되어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오늘 또 후속 보도를 하나 내놓았거든요. 예. 이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사건 말고도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 정보도 담겼다는 게 오늘 세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속칭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당구장 표시에는 사건 처리 개요라든가 담당 부장검사 그 주인 검사 실명이 적시가 되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장모 최 씨와 법적 분쟁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있잖아요. 예. 그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도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사 정보까지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관계자가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도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은 최소한 반부패부나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선임 연구관 이상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또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의 용도가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대검이나 그다음에 대검 일부 관계자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뭐 재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이 검찰로부터 이제 봐주기 수사를 이제 해준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걸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런 문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국회에서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른바 이제 레드팀 문서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레드팀이라는 게 양측이 이제 뭐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할 때 이 군대에 맞선 일종의 대항군 성격으로 이제 편성하는 게 이제 레드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적군입니다. 적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기소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검찰 수사의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내부에 그렇습니다. 대항군을 편성해 갖고 이제 이걸 이제 레드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레드팀을 통해서 공격해야 되는 게 이 장모의 어떤 이 장모를 향한 어떤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모를 향한 어떤 공격이었던 거죠. 그걸 방어하는 게 레드팀이 이제 된 상황이고 이게 뉴스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당시에 이제 보도된 바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징계위에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징계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출석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그 당시에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런 이 채널A 사건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장모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했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어떤 이 검찰의 수사 등등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무혐의다라는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선상에서 이 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기업 그 사유화된 일반 기업에서도 주식회사라면 만약에 어떤 그 사주 회장이 어떤 또는 회장의 친척이 이런 뭐 장모가 또는 배우자가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회장은 따로 변호사를 자신이 고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해 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사내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내 변호사가 자신의 직무도 아닌데 회장의 사적인 일을 봐줬다면 그것은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에게 이거는 당신이 왜 우리 일을 해줘야지 왜 다른 일을 해줘 이거는 회장 개인 일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대검에 있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일을 봐준 게 아니냐. 만약에 이게 대검의 이야기대로 어떤 국회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공무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총장의 심경보 또는 변론의 용의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건 사유화가 됩니다. 그거는 민간 기업도 그럴진데 공공조직에서 특히 검찰 같은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슈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서가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면 사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실은 써 있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실제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보도는 틀렸다.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전략을 세웠고 이런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냥 그거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라 검찰 내에 일부 이제 레드 팀이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장모 관련 수사라든가 채널 A 관련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수사에 반대 논리를 작성한 것이다. 아, 그거는 진짜 큰 문제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예. 이 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일정 정도 남용하거나 유용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 검찰 수사에 그러면 허점이 뭐였는지를 짚어야지 오히려 거의 결론을 지금 이제 제시한 거잖아요. 무혐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과잉사가 아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봐주기사가 아니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문건의 어떤 이 실체가 뭐고 의도가 뭐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와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네, 참전을 했는데 예. 일단 그 윤석열 후보하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전쟁 상황이냐면 윤 전 총장 쪽에서 이른바 그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전 부위원장하고 박지원 원장을 고발을 했거든요. 예. 고발을 하면서 고발장에 이런 부분이 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특정 선거 캠프 소속에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때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동석자 한 명도 함께 고발을 했는데 이 한 명이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발장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캠프가 어떤 캠프냐? 홍준표 캠프라고 명시는 안 했는데 윤 전 총장 쪽에서는 홍 의원 캠프 소속의 이모 씨를 지목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홍준표 의원 쪽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세게 반발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상대를 보고 달려들어야지 그 사람들은 공격수로 따지면 초보 공격수다. 나를 공격할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모 씨도 본인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박지원 원장은 평생에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모 씨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개연성을 가지려고 자신의 이름을 의혹에 넣은 것 같은데 전혀 팩트가 아니다. 휴대폰 공개하라면 그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반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윤석열 캠프에서 실명을 까면 네. 이 분은 아마도 바로 형사고소할 겁니다. 바로 형사고소할 근데 거예요. 일부 언론은 예. 그 이름을 슬쩍 적시를 하긴 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취재에 응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처음 얘기했어요. 예. 이분의 이름을 이제 CBS 노컷뉴스 기자한테 예. 꼭 언론에 밝혀라 이 이름을.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아. 실제로 이분의 반응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애초에 고발사주 의혹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국정원 음모론까지 갔느냐, 국정원 개입론까지 갔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것을 대여전선으로 이제 좀 치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 홍준표라는 이런 당내 경선 구도에 있어서도 이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자신이 대여전선에 전면에 서고 예.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인데 홍준표 캠프가 자기 발목 잡으려고 만들어낸 얘기다. 이 얘기를 한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 개인 문제 때문에 당이 다 여기에 휩쓸려 가가지고 당이 엮이면 안 된다. 못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 대립인데 중요한 건 오늘 1차 컷오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순위는 공개가 안 될 건데 그렇죠. 언론에 나올 겁니다. 얘기가 아마. 핵심 포인트.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을 통해서 혹시라도 홍준표 1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것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논란이.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민주당 TV 토론 했는데 그 TV 토론의 핵심도 손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는 좀 토론회가요. 후보들 간의 1대1 토론 방식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추미애 전 장관이 1대1 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추미애 후보에게 그 손중성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 당시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인사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누구 로비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윤 전 총장의 로비였냐. 장관이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했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윤 전 총장 측의 로비도 있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손준성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도 있었다라는 다소 폭탄 선언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공세를 했을 때 또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허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어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이 논란이? 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낙연과 추미애 사이에서는 야당과 그다음에 박정 예. 국정원장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씨름을 하고 뭐 이런 문제였는데 갑자기 또 이것을 여당 경선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예. 이제 섣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예. 이낙연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어서 사실 손준성 검사의 유임 요구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청와대 일각에서 이것을 받아줬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 그런 것들이 이전에도 했는데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시 이것을 꺼냄으로써 추미애 전 장관과 지금의 어떤 정권 청와대와의 어떤 간격을 좀 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 그 얘기가 다시 나올 걸로 봐서. 그래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그 자기의 주장을 접을 수는 또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확전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도 또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슈가 청와대 인사 얘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후보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 포함 소위 말하는 검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무리수를 많이 뒀던 건데 그거 못하게 한 게 이낙연 전 대표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한 지금 지지자들의 어떤 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2, 3위 간의 지금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요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죠. 파문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제 토론 끝나고요.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이거 지금 고발사주 의혹을 추미애 책임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사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끼어 있고 그 끝나고 이제 호남 경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토론에서 했던 이런 태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예.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은 분명히 일종의 이제 검찰과 이 과거 검찰과 야당을 겨냥한 어떤 공격적 소재였는데 예. 당내 경선의 소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의문을 갖겠죠 아마. 오히려 뒤집어 버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논쟁을 통해서 얻을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건 저도 좀 의문입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 오늘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지방은 14호 태풍 찬투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 지방은 20에서 80mm, 전남권, 경남권 지역도 5에서 3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중국의 남동쪽 해상, 제주도의 남서쪽 해상에서 거의 정체해 있고 내일은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점차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다가올 텐데요.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이 이 태풍 찬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비 예보도 있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 광주 28도를 비롯해 전국은 23도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1도입니다. 날씨 정보 윤지수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잠실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에서 월곶까지,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 동수원 나주목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 있습니다. 신갈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0 물류 부근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 수원과 달래내국에서 반포 쪽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조사 불가를 선언하고요. 그 이후에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까지 나서서 학교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직접 이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 왔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윤군혁 교육 담당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계속 기사를 쓰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몇 편이나 지금 기사를 쓰셨죠? 쭉 세보진 않았는데 예. 글쎄요. 한 10편 이상 10편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처음에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거는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김건희 줄리하지 씨가. 않았다. 예. 예. 논문 쓰느냐고. 예, 굉장히 바빴다. 예, 논문 예. 쓰느라고. 그 이후에 논문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혹이 그렇죠. 불거졌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국민대 결정은 오래전 논문이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뭐 이겁니까?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나온 거는 예. 5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면 조사를 못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아, 2012년 예. 이전에 나온 거는. 예, 예. 그게 좀 희한하긴 한데 예. 그 연구 윤리 규정이 있는데 예. 본 항목에는 유효기간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 시효에 상관없이. 근데 부칙에서 경과 규정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 2012년 이전에는 예. 그거를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항목과 부칙이 다르네요.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놀면서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예, 예. 국민대학교는 본인들의 본항목과 부칙이 다른 상황에서 부칙을 따른 거군요. 부칙을 잘 찾아냈다고 보는데. 부칙을 잘 찾아냈다. 이게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찾은 것인가 예. 하는 거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교육부 그 연구윤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예. 상위 법령격인데 그거는 따르지 않았거든요. 2011년도에 교육부 그 훈령은 그게 훈령입니다만은 훈령은 시효 자체를 폐지했어요. 아. 그럼 대학도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교육부 훈령은 시효 자체를 폐지했죠. 예. 그럼 훈령이라는 게 시행령하고 비슷한 겁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럼 예. 교육부 상위 기관에 있는 교육부 거는 따르지 않고 예, 예. 본인들 본항목 것도 그렇게 돼 있지만 따르지 않고 부칙을 찾아내서 부칙을 따랐다. 예, 부칙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예. 교육부의 훈령과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선 거죠. 예. 그동안에 조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국민대가 한다고 한 게 이게 제가 7월 7일 날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게 어제 찾아보니까 7월 7일인데 조사 안 하겠다고 한 게 9월 10일 날 조사 불가를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2달을 하고도 3일 동안 뭐를 했냐 안 한 건데 근데 조사 불가 이유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검증 부칙. 시효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예. 이틀이면 될 건데 이게 이 논문과 예. 관련해서는 담당 교수들 부르고 지도교수 부르고 그렇게 조사하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거 찾으려고 2달 3일 동안 있었다는 거는 이건 국민을 우롱했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논문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예 쳐다보질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아, 이거는 대학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만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거 따기도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박사는 명함 뒤에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학위가 박사입니다.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학사, 공공석사 이렇게 명함 받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희중 교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예. 수의대. 그 박사학위는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거의 자격증이에요. 예, 그거 내놓으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명함 뒤에 무슨 학 박사 이렇게 적어서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격증인데 이건 공공적인 거다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부칙 얘기 좀 이어가면은 예. 국민대
그 자체 규정에 부칙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예. 다만 시효와 상관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공공복지를 해야 할 위험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효에 상관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부칙에도. 예. 그러면 박사학위 준 게 공공복지와 관계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공공복지와 관계된 거거든요. 이 국민대학교 내에서도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 어저께 국민대를 갔는데 약간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국민대 가봤는데 예. 대자보가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근데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예. 많이 나오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는 하고 있대요. 예. 뭐 어떤 관련해서 성명서나 이런 거 나온 거는 없습니까? 학생 성명서는 찾지를 못했고 예. 그 국민대 민주동문회에서 성명서를 냈고요. 예. 그다음에 문대성 씨라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그때 그 연구조사 일을 사실상 그 주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취소하신 분이 그때 2014년이에요. 예, 문대성 씨 사건이. 그때 대학원장인데 그 당시에 예. 그 대학원장님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예. 국민대라는 이름을 자기 경력에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놔서 논란이 됐는데 예. 그분도 적어놓은 걸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김건희의 논문이 엉터리인데. 그분은 보셨고 논문에 관해서.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 못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러워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논문은 지금 여러모로 검증을 그 전에 해서 관련돼서 기사를 쭉 쓰셨단 말이죠. 예. 이게 논문 봤을 때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논문이 뭐 더 이상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member 유지 논문 뭐 이러면 그 멤버 유지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한 따로 제출하는 맞습니다. 논문. 예, 거기에 유지라고 YUJI라고 쓴 거죠. 예, 박사학위가 2008년도에 그 논문이 작성이 됐는데 그 전에 자격 요건이 논문을 3편을 작성을 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을 멤버 YUJI라고 쓴 멤버 유지 논문이었죠. 이게 떨어지면 박사학위 논문도 그 문제가 생겨요. 그 출하위 자체를 못 합니다. 그렇죠. 시도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영어로 초록이 있는데 그리고 제목이 있는데 그걸 멤버 유지라고 YUJI라고 썼고 YUJI라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 교수가 전 아무개 교수인데.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전 아무개 교수였고요. 지금 멤버 유지 그 논문은 김건희 씨가 혼자 쓴 게 아니라 공동 저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바로 전 아무개 교수예요. 국민대. 그러니까 거기 정식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김건희랑 공동으로 쓴 논문 이름이 멤버 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 다른 교수들, 국민대학교의 다른 교수들이랄지 뭐 학계의 다른 교수들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관련한 학과가 멀티미디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게?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이에요.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이고 그 박사학위 논문 얘기를 잠깐 더 하면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 그리고 학술지 논문 내용도 이게 특정 기사를 저도 살펴봤습니다만 특정 기사를 그냥 퍼온다 그러죠. 퍼다가 출처 안 밝히고 그냥 집어넣은 기사를 집어넣은 그런 내용이 많았고 더군다나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어느 기업의 특허 출원 사업 계획서를 따왔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아주 많이 받았죠. 내용상으로. 근데 이 논문에 그 기사를 그대로 따와서 그걸 복붙을 하는 경우는 이게 다른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분야의 석학 그 뭐 50년 30년 100년 지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따와서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언제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논문에서. 그래서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기사를 통째로 베껴가지고 그게 논문으로 제출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따왔다고 해야죠. 예, 따와도 어느 신문에서 있어요. 따왔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것도 예. 안 적어요. 그거 안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표절이 되는 거고. 예. 예. 이게 그러면 교육부가 뭘 어떻게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예. 살펴보기로 하면 또 살펴보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저 국민대가 지금 2달, 예. 3일 동안 조사하고 예. 아이고 우린 저 시효가 지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듯이 교육부도 뭐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예. 뭐 검토했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나올까 봐 이게 걱정이긴 한데 지금 교육부가 검토하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훈령, 연구 윤리 지침과 합당한가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 훈령은 2011년도에 조사 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예. 따져보면은 국민대 조처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교육부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령을 지키지 않은 자체 규칙이나 규정은 예. 자동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상위 법령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또 이거 엇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한 관계 법령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교육부도 그래서 대학의 자치권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단칼에 결정은 못하고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교육부가 예.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논문에 관해서? 있어요. 있습니까? 예, 있어요. 지금 얘기한 연구윤리 지침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3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예. 교육부가 재조사를 지시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예. 뭐냐 하면 제28조 연구윤리 지침 제28조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은 적절한 재조사를 취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교육부 장관이 의뢰해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예. 총장이 원할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를 지시하든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장 우려하는 방법은 교육부가 검토해 봤더니 문제가 없다. 이건 자율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못하겠 그냥 놔두는 그런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양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후보 때. 예. 그래서 뭐 탈세 의혹이랄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BK 포함해서 BBK요. 예. 그냥 좀 약간 좀 무서워서 미래 권력이 무서워서 예. 그냥 저냥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예. 그때 당시에 국세청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언론도 그랬었고 예. 지금도 혹시 그런 거 아닌지 좀 우려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쟁점이니 뭐 정치 논란을 떠나서 이거는 학문의 자유 수호라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하다못해 홍진영 씨, 가수 홍진영 씨, 예, 기억하시죠? 가수, 예. 지난해 12월에 석사 논문 표절했다고 해서 방송 하차하고 뭐 시끄러웠잖아요. 한동안 하차했었죠. 예, 그렇죠. 그때 조선대가 석사 논문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석사 논문이었죠, 그건. 예, 그게 몇 년도냐면 2009년도예요. 2009년. 김건희 씨 논문이 문제된 박사 논문은 2008년도입니다. 그렇기 그때는 조선대가 자체적으로 그렇죠. 표절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렸죠. 예. 2009년 거를 작년 12월에 내린 거고요. 근데 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증을 하고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방송에서 하차를 시키는데 김건희 씨는 겸임 교수를 했는데 그것도 석사잖아요. 석사. 예. 겸임 교수를 했는데 예. 국민대 겸임 교수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요. 5개 학기죠. 그래서 돈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홍진영 씨는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었던 것이고. 박사학위랑 상관없어요. 박사 땄다고 뭐 노래 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은 조사를 해야죠.
뭐 영부인이 될 사람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다른 후보자들이었으면은 언론이 이랬을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저라면 다 똑같이 섰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조국하고 김상곤 전 알겠습니다. 장관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80년대 말에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논문을 가지고. 오마이뉴스 윤근혁.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나는 왜 못 받냐 이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범위를 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제 범위와 폭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네. 이게 88%, 90% 또는 뭐 그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불만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불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겠다 또는 정책이 우왕좌왕 고무줄처럼 한다. 이런 비판은 사실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8%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는 그 1차 전국민 할 때도 약 40만 정도가 가구 변동에 따른 그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사실은 경계에 계신 분들 이의 신청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88%보다는 조금 더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5차 이번 지원금 할 때는 그 88%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건보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 체계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거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역 건보들은 소득에 대해서 그 반영이 그 19년도 분에 대해서 20년의 신고분 종합소득세가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의 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이 많아서 대상자를 인위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당과 정책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88% 그 기준은 그대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준선에 못 미치는 또는 이게 건보료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심사해서 그 사람들은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13일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도 이의 신청자가 불과 이제 뭐 일주일 조금 됐는데 20만 7천 명이에요. 예. 가구 변동 예를 들면 기준일로부터 지급일 사이에 출생도 있을 테고 뭐 이혼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따라서 이 신청한 숫자가 벌써 7만 9천 가구거든요. 예. 그리고 소득 기준 그러니까 즉 그 건보료 조정에 따른 예. 그 이의 신청이 약 7만 8천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 이의 신청이 11월 12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당 예전에 비춰봤을 때도 가구 변동이 약 40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정확한 수치는 맞지 않겠지만 대략 이번에도 가구 변동에 대해서 같던지 좀 많던지 적던지 어쨌든 가구 변동에 대한 이의 신청은 존재한다. 뭐 이런 거고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처음 이번에 이런 기준을 썼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렇게 이의 신청이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88%보다는 더 상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4인 가구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돼서 그런 경우는 이제 건보료 기준으로 보면은 달리 지금 가구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또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기준으로는 2018만 가구,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 대상을, 그러니까 전체가 2,320만 가구 정도인데요. 예. 근데 실제로, 사람 지급받는 숫자는 대략 4,326만 명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분화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런 지급 체계가 일원화되고 그 현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과 정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 국민 할 때도 약 40만 중에 사실은 한 34만 명 정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그렇군요. 예, 그걸 인용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이 88%의 기준선은 그대로 가지만 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기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인데 어쨌든 뭐 언론에서 약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정당국에서도 뭐 인위적 확대는 없다. 그게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고 경계가 생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88% 정했을 때도 예측한 부분인데 당과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이 신청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인용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8%부터 보다는 좀 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할 때마다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인데 할 때마다 발생을 하는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적은 2차 때인가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는 그렇죠.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전 국민한테 다 지급을 하고 그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닐 텐데 나중에 뭐 세금으로 뭔가 국가 이전 소득을 떼가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다 지급을 하든지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우선 당과 정부하고도 그런 방식,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그다음에 국회 내 여야에서도 전 국민으로 지급을 하자와 이렇게 선별적 지급을 하자 이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정당국에서는 이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위 20%는 오히려 자산 과 소득이 늘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줄고 부채가 더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재정당국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 하려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준다면 전혀 불균형 개선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을 여야가 수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방한주 의장님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요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 배우설 그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뭐 연루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정치 공작설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고발사주권과 야당이 주장하는 제보사주권. 예. 프레임은 명백하게 물타기고요. 고발사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정치 개입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야당을 통해서 했다면 검당 유착이 본질이고요. 이거는 이미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공수처와 자체 내 수사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맞대응을 하자고 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서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박지원 원장님하고 그분하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나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검찰이 정치권 개입하고, 이번에 일정 물증이 나와서 조사가,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 국정원장 연루설은 지금 야당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야당이 그 제보사주를 주장하기 이전에 예. 명백하게 이 부분을 누가 받았고 어느 정도 이제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파만파 계속 번지고 있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보면서 2014년 이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윤회, 최순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 전횡이 담긴 VIP 비선실세 국정 개입 동향 문건 논란. 2014년이었죠. 당시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도 지금처럼 문건 내용의 진실, 이쪽보다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국정농단에 대한 예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그 문건을 만들고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관님,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예. 근무를 하셨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2014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가 2016년이었잖아요. 그죠? 2017년도였죠. 16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예. 2017년에 탄핵을 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2014년 사건이 터지고 그냥 2, 3년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2014년 당시와는 어떤 점에서 지금 상황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유사합니까? 간단히 비교해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점이 문제로 수사됐었죠. 즉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예. 두 번째는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외부로 공개가 되었느냐 문제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죠. 비선실세가 국정 그 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조직인 검찰이 예. 고발 청탁 후 부정수사라는 어떠한 편법으로 인해서 정치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문건이 외부에 공개된 경위입니다. 이것은 제보자가 제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상식적인 관점에서
과연 비선실세가 대통령이 국정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그게 본질이죠. 예.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할 수 있는 검찰이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이라면 네. 외부에게 너 좀 고발 좀 해줘. 내가 그러면 수사해가지고 얘를 혼내줄게.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치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여러 말을 하고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니, 제보자가 무슨 뭐 외차를 탔느니 어떠냐 하면서 국민의 어떠한 정치자들의 자극을 하는 그 말초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프레임을 갖다가 막 뒤섞어 가지고 이것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모르게 예. 검은색 물감에다가 흰색 물감을 타가지고 회색으로 만들려는 게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인 마타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면 전환용이다. 이거는 정말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국민 기만 사기입니다. 이 국면 전환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이 앞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항상 위한다는 말을 하는 정치권이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은 국민이 정확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흰색이다 검은색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것이 뭐 회색이다 난 잘 모르겠으니까 속든 말든 국민 그건 너희들 알아서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에 탈퇴를 한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인데 그 보도가 나온 양보다 그 3자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사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는 의혹이나 주장이잖아요. 예. 그 보도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왜 우리가 앞을 보는 것보다 뒤를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데는 뭐 정치 우리가 그 뭐 미디어 스핀이라고 하잖아요. 미디어를 갖고 놀려고 하는 정치 공작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놀림을 당하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모르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말씀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일부는 동조한다고 봅니다. 뭔가 좀 자극적인 것을 보도해서 그래 재밌어 이걸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미하고 틀린 겁니다. 재미하고 우리가 향후에 5년간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없는 게 중차대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국민이 판단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이 검찰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검찰은 이런 선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선거가 어떻게 하면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검찰 권력이 행사돼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고 앞으로 내가 정치권에 줄대기하고 유리하고 혹시나 정치권에 나가서 배치 한번 달았는데 유리한 그런 정치 권력이 선출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201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서 좀 배우자 이런 뜻에서 지금 이런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말 그 형사부 검사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에 공개됐는지는 참 검찰의 우수 인력이라고 하는 중앙지검 특수부 한 개 부서의 6명의 검사들이 완전히 몰려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 밖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참 이거 우스운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방송에 적절한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려도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참 구속돼서 수사를 받을 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그분이 아마 이런 말씀을 당시 어느 특수부 검사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권력을 위임받았다. 즉 대통령께서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오늘이 크리스마스 휴일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꼴이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예. 여기는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꿀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문제구나. 실은 검사님들 중에는 꼭에 꼴수 검사라 그럽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예. 정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천직을 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불행하게도 목소리가 크지가 않고 어떠한 소위 말하는 로얄 보지에 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이래저래 눈치 보고 권력에 줄대고 정치권으로 줄대고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어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검사님들이 아주 소수인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검찰조직 전체가 배도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검사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정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례를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음에 어떤 좀 시간이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정치 검사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고 이들이 어떤 형태로 검찰권을 행사했고 어떤 경로로 정치에 들어가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앞으로 그 검찰 조직이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를 예. 좀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중에 이슈 오도독에서 한번 마련해 주시죠. 제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한의 눈. 네, 김한의 눈 한결의 김한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약간 좀 잠을 많이 주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 그런 날도 있죠. 뭐. 네, 시계를 보고 일어났는데 예. 잘못 봤습니다. 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민간 보조금 관련해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13일 예. 온라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죠. 예.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굉장히 표현이 셌습니다.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했다. 이런 행태들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 원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아?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오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예. 지금 말씀하신 액수가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 분야에 지원된 금액이 예. 이 금액이 모두 낭비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집행 내역을 점검해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부족은 지금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이제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했고 예. 좀 편중된 지원이 있었다. 이게 이제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편중된 지원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예를 든 게 이제 그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가 폐업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예. 이 업체들 14개를 서울시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서 사회주택 사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안이. 예, 의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박원순 지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정에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과제들을 다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무리한 지원으로 풀이하면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서울시 의회의 입장인데요. 예. 뭐 서울시 의회는 이미 뭐 행정검사들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 시장이 이제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도중에 퇴장하는 뭐 이래서 시의회와 시장이 이제 좀 대립을 하는 이런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이 지적하는 이 구체적인 문제들이 뭡니까? 이 시민단체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뭐 이른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시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모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특정 분야를 이제 잘하는 조직들을 발굴을 했는데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말하자면 이제 좀 권력화됐다. 뭐 이런 비판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이 과정들도 좀 권력화됐다. 뭐 시민단체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청년 관련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단체 대표가 들어와서 특정 단체 서울시에 이제 들어와서 특정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좀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뭐 예단을 갖고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시장이 먼저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창피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인식인데요. 예. 만약에 감사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시가 고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지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월에 이제 감사 결과가 발표할 예정인데 오세훈 시장이 벌써부터 단정하듯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시민단체에 덜 같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서울시가 전락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표현들을 오세훈 시장이 쓰면서 지금 정치적 논란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는 감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이 부분 자체를 시장이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서 정쟁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시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모욕을 준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공공계약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공계약은 다 공개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정도가 투명한 단체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의 공공계약 사이트에서 계약정보 메뉴를 누르면 누구랑 계약했고 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단체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방행정이라는 게 이른바 이제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공공부문 바깥에 있는 단체들과의 협업이나 같이 일을 하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낡은 생각 혹은 좀 어떤 편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고 혈세가 잘못 쓰여졌고 뭐 이걸 뭐 누가 빼돌렸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거나 환수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언뜻 드는 생각은 시민단체들 지금 간사 월급이 아마 최저임금 수준일 텐데요. 네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 돈을 공공이 집행하면 되는데 왜 시민단체에 주냐? 그 시민단체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이제 특혜나 네트워크에 의한 접근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행정의 많은 영역들에서 공공 부분이 할 수 없는 실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까 이제 제가 중간 지원이라는 말도 이제 표현을 오세훈 시장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영역들이 실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정부가 가령 신문에게 주는 광고나 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 문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박원순 시정에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른바 이제 SH나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택 건설하는 업체들이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주택이 갖고 알겠습니다. 있는 어떤 정책적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부끄럽지만 경제 잘 모릅니다. 부동산 투자, 재테크, 주식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경제에 관심은 많아요. 경제를 알아야 우리 사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홍사운의 경제쇼를 챙겨 듣습니다. 진짜 시간 날 때마다요. 내용도 좋지만 홍반장, 홍사운 기자 매력 있습니다. 오후 4시 5분 홍사운의 경제쇼 응원합니다. 깬다. 확 깬다. 주진우 라이브는 시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확 깬다. 깨는 시사, 깨어있는 시사.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뉴스를 탐구해 볼까요? 근데 뭐 당사자네요, 보니까. 당사자까지는 아닌데 오늘 오전 10시에 1시간 반 뒤네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8명이 이제 올라가는 8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지금 떨어질 예정인데 누가 8위를 할까도 관심사겠습니다. 예. 근데 순위를 발표를 하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데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보통 유출이 되죠. 예, 보통 유출이 되니까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그때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 뭐 공표 안 한다고 했지만 바로 나왔어요. 바로 다 받아봤습니다. 일단 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이제 올라가고 누가 떨어질 것인가 예측도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두루두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그 압박 면접도 보셨잖아요. 예. 대선 주자들 다 보셨습니까? 11명? 12명. 박찬주 전 대장이 사퇴를 했지만은 오기는 왔어요, 그날. 그렇군요. 예. 어땠습니까? 그것부터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일단 12명의 색깔이 잘 드러난 면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이제 뭐 논리의 유승민 예를 들면은 뱀에 꼬였다고 말씀하신 홍준표 후보. 뱀에 꼬인 질문을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고 저를. 그게 진중권과 김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권과 김준일을 골수 좌파라고 뱀에 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대선 때도 심상정 후보한테 뱀에 꼬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뭐 약간 뭐 특이한 말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면접관 됐다라고 하니까 막 댓글에 막 드디어 김준일의 보수 본색이 드러났다. 입당하는 거냐 막 댓글이 달리더니 가니까 골수 좌파가 됐어요. 뭐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는 게 우리 직업입니다. 국민의힘 이때는 어떤 그 충분히 훌륭했다. 재밌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12명이었잖아요. 토론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1차에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면접을 이제 중심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관심도를 끌어올려 가지고 2차 토론 이제 2차에서부터 토론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임무를 100% 완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접이 10만 명이 나왔어요. 동접이 유튜브에서. 동접자만? 동접자가 1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방송사가 또 다 유튜브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다 합치면은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성공을 시킨 거죠.
지금 뭐 컷오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8명. 오늘. 지금 원래는 100% 여론조사였다가 예. 선관위가 저번에 이제 뭐 바꿨죠. 예, 바뀌었죠. 예. 그거 이제 뭐 역선택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빼면서 역선택 방지를 뭐 하느니 마니 그 얘기를 빼면서 20%를 당원 여론조사를 더하고 80%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선호하는지 전화로 물어봐서 이제 이걸 합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원이 1차는 20%, 일반 국민은 80%.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11명 중에서 8명. 11명 중에서 8명이니까 뭐 경쟁률은 산술적으로 1.4대 1인데요. 1.4대 사실상 1. 올라가실 분은 거의 다 결정됐고 떨어지실 분도 사실상 저는 결정됐다라고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실 분은 누굽니까? 일단 올라갈 분은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하듯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뭐 최재형, 원희룡 이분들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렇겠죠? 이제 황교안 후보하고 하태경 후보도 이제 올라갈 안정권이다? 거예요. 뭐 거의 저는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하태경까지. 왜냐하면 인지도가 있고 팬덤이 있어요. 그분들은. 황교안, 하태경도. 그러니까 남은 4명이 그럼 누구냐면은 박진, 안상수, 장기표, 장성민 4분이에요. 이 중에서 3분이 떨어질 겁니다. 3분이 떨어지는데 제가 뭐 죄송하지만 곧 발표가 나니까 가장 유력하게 떨어질 분은 장기표 후보예요. 이분은 당내 팬덤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군요. 팬덤이 없고요. 그날 국민 면접에서도 이분이 진짜 골수 좌파였던 분 아닙니까? 골수 좌파였다가 지금은 우파로 전향하셔서 지금은 이제 골수 우파가 되신 분. 근데 이분이 그날 대선 공약으로 그러니까 뭐 방송에 솔직히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대깨문과 주사파 척결을 진짜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누가요? 장기표 후보가. 본인이 주사파였었잖아요. 간첩 혐의로 뭐 들어가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자기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갔다가 뭐 근데 하여간 이게 공약이 좀 너무 황당하다. 뭐 그렇고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옛날에는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팬덤이나 이런 지지가 좀 형성되기가 조금 어렵고 안상수, 박진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상수 후보는 허경영 후보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국가혁명당 후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냐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뜨기 위해서 만났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솔직하시네. 뜨기 위해 다른 뜨기 후보들 위해서 만났다. 아무 막말 막 해가지고 다 뜨는데 나 좀 만나면 안 되냐. 허경영 좀. 솔직하시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리 안에는 들어가고 싶다. 근데 아무래도 박진 의원이 현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상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박진 의원 뭐 그렇게 뭐 이미지가 나쁜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외교 안보통이고, 그렇죠. 점잖았고, YS 때부터 뭐 청와대 계셨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K7499님, 김준일 씨, 국민의힘 심사 멋져요. 완전 반가웠어요.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입금되면은 다 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팬덤이 분명히 있습니까? 팬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선 공약을 지난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를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건 약간 좀 무리한 주장인 것 같은데. 많이 제가 그래서 거의 싸웠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주장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보수 진영의 일부 또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한 1, 2%가 파리 득표에는 아주 유리하다. 유리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왜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억울하다고 지금 총선 다시 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은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그 1차 컷오프 13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TK, PK 지역 많이 돌았단 말이죠. 그렇죠. 뭐 당연한 게 당원의 절반이 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있어요. 30%가 이제 대구 경북, 20%가 이제 그 부산 부울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2030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대 이상이 많죠, 당원들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양분화돼 있습니다, 사실. 2030 새로 쫙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층의 지지들이 그쪽에서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은 이제 오늘 발표가 나면은 2차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0% 그리고 본경선에서는 반반 이제 50% 당원하고 국민하고 이제 다 반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지죠 그게.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당심 민심 나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주당도 이거 경선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당심 민심이 나뉘는 선거가 점점 더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딜레마였는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치고 막 이런 분들이 당에서 경선할 때는 상당히 유리했죠. 지금 추미애 후보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런 어떤 강경파들이 원래 이 당에서는 득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본선에 가면은 실제 이제 그게 중도층을 고려를 하면은 그런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똑같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강경하게 이를테면은 뭐 당심도 민심의 눈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아무래도 당심을 더 점점점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심을 더 후보들이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공략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게 당심은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당원들이고 이를테면 타겟팅이 가능한데 민심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2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당세는 열세군요. 당세는 아무래도 옛날에 한번 망했잖아요. 거기는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 2차 컷오프는 10월 8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회 중심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6일에 첫 토론회가 8명 대상으로 이제 벌써 바로 시작합니다. 16일이니까 내일부터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9월 23일, 26일, 28일, 10월 1일, 10월 5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추석 전후에서 계속 열리는군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론회도 있고 그 이외에 좀 재밌는 방식들의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흥미를 가지고 볼 필요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재밌기는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할지 홍준표 후보를 할지 뭐랄까요 캐릭터가 분명한 후보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밋밋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어. 보는 재미는 있죠. 재밌을 거는 같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정말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의 그 맛 토론 한번 진짜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다 지금 학수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또 그 도리도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공세적이고 낙인 찍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최근에 그 홍준표 후보 그 워딩이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워딩?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핑계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센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맞상대가 될까요? 왜냐하면 정치 초단이잖아.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그날 이제 사실 면접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은 이게 술술술술 나오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실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시는 게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겁니까? 준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까? 윤석열 후보 나름 준비 많이 하셨고 사실 정책에 있어서 더 준비가 안 된 거는 전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홍준표 후보 기억나는 거 정책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아니 저는 사실은 나온 후보들을 쭉 다 봤는데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조합을 많이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에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정책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뭐 이제 성추행범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만 언론에서 나와서 그렇군요. 그 선언문에 한 6가지 7가지 쭉 나왔었잖아요. 나름 그때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랬어요. 꽤 잘 만든 거예요.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홍준표가 이런 맞아요. 성실함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좌우를 적절하게 조합을 시킨 노력이 보여요. 윤석열 후보도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여론조사 결과 결국은 컷오프 1차는 1등이 누가 될지 사실은 사람들 관심은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지금 거의 박빙이거든요.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어제죠.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1일 12일에 18세 이상 1,022명에게 보수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이때는 홍준표 32.8, 윤석열 25.8로 홍준표 후보가 앞섰어요. 예. 근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물었을 때는 그거는 하루 전날이거든요. 예. 홍준표 28.7, 윤석열 28.1. 예. 거의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다. 근데 분명히 기자들 사이에는 분명히 돌 거란 말이죠. 돌겠죠. 예. 보도 나올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조가 변할 수도 있어. 그거 보고.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거의 박빙일 겁니다. 거의.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으로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서 낙하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탄천 1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에서 탄천 1교 사이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판교에서 성남 요금소 사이 정체고요. 서안암에서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송파부터 5km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바란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광명역부터는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무쇠팔 최동원. 어제 9월 14일이 우리 곁에 전설로 남은 고 최동원 롯데자이언츠 최동원 선수의 10주기였는데요. 10주기 맞아서 최동원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곧 극장에서 문을 연다고 합니다. 1984 최동원 이게 제목인데요. 영화를 만든 조은성 감독님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은성 감독입니다. 예. 1984 최동원인데 1984 1984년에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네, 그렇죠. 예. 극적으로 우승을 극적으로. 했죠. 네. 이게 얼마나 만화 같은 일이었는지는 그 야구 팬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 레전드입니다, 사실. 예.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40년 된 해거든요. 그러면 매년 한국 시리즈가 이제 40번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매년 할 때마다 가장 극적인 한국 시리즈로 기록되는, 그래서 매년 하이라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가을쯤 되면. 왜 이게 레전드였는지 그때 1984년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경기 내용이 어땠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영화 내용에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요. 최동원이라는 이제 투수, 에이스라고 불리는 투수가 거의 혼자서 한국 시리즈 4승을 혼자 했어요. 혼자 했던,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기록. 유일할 겁니다. 네. 이때 아니면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투수의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테이션 시스템이 됐거든요. 90년대 이후에는 좀 이게 좀 이렇게 혹독하게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심지어 4승만 있는 게 아니라 1패도 있어요. 그러니까 4승 1패를 한 건데 5번을 다 나온 거잖아요. 6번을 나가서 중간도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1패도 완봉패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 이건 그냥 매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7경기를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던 분이시죠. 최동원 선수께서. 저는 사실 롯데 팬은 아닌데 최동원 선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에 이때 1984년은 아닐 거예요. 홈런을 한 번 맞았거든요. 제가 본 그 TV 경기에서 홈런을 맞았는데 똑같은 속도로 또 직구로 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홈런을 맞았어요. 근데 또 던져요. 그래서 삼진을 잡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멋지다. 어린 마음에 봐도 와, 그 산의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정말 대장부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부사라는 이제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 공을 쳐? 또 한 번 쳐봐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구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최동원 선수가 사실은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게 81년이었습니까? 82년에 시작됐는데 사실은 아마추어 최고의 투수였고 그렇죠. 네. 전성기가 약간 지나는 그 시점에 프로야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사실은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아마추어 때는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스카우트 제이 그랬죠. 왔었는데 못 가셨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스카우트 제이가 왔는데 예. 우여곡절 끝에 못 가셨고 이런 사연들이 좀 있죠. 게다가 선수 생활하면서 선수협도 만들고 정말 어떤 불의를 못 참는 의리의 사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약자를 위해 이제 함께 했던 유일한 프로 이제 첫 번째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진짜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그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이제 뭐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나 그렇죠. 스포츠의 공공, 예. 이제 스포츠의 최저 연봉 제도 같은 것들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암투병 하다가 너무 일찍 또 돌아가시고 이랬기 때문에 참 정말 계속 신화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데 영화는 어떤 장면들이 가장 인상에 남으세요? 본인이 찍으시면서.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이게? 네, 다큐멘터리 영화 1984 최동원인데요. 예. 그 제목처럼 이제 84년도에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이제 그 한국 시리즈를 주로 담아요. 상대편이 삼성이었죠. 네, 삼성 라이온즈. 예. 네. 근데 심지어 삼성은 이제 당시에 져주기 게임을 하면서까지 롯데를 간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쉽다. 이제 네, 최동원이라는 투수를 만나서 이제 지죠. 그래서 결국 우승을 못하는. 근데 삼성이 그때도 대단했던 게 이만수가 있었고. 네, 그럼요. 김시진 투수가 투수라는 한국 국가대표의 에이스, 최동원 다음에 에이스였거든요. 그리고 김일용 투수, 제일교포 김일용 투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효조도 있었군요. 아, 한국 최고의 교타자. 네, 맞습니다. 엄청났네, 삼성 라이온즈 그때. 그때 삼성은 심지어 이제 2군 라인업으로 해도 웬만한 팀을 이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였죠. 장효조 이만수가 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죠? 최동원 선배님 돌아가신 그 해 일주일 전에 사실은 장효조 선배님 먼저 돌아가세요. 아, 네. 그 술도 또 엄청 많이 네, 드시고 네. 그분도 암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나 이런 걸 못 이기셔가지고. 아, 이게 전부 다 엄청난 분들이었는데, 엄청난 선수들이었는데, 이 영화에 이런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죠? 네, 등장하십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셨겠어요? 인터뷰를 저희가 거의 30분 가까이 했는데요. 예. 영화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 되시고, 그렇군요. 네. 거의 다 최동원 선수와 같이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제 동료들. 예, 대부분이세요. 어떻게 기억하던가요?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를 기억했을 때 그 모자를 삐딱하게 쓴 에이스. 맞아, 모자 좀 삐딱하게 썼었어요. 예. 최동원 하면 생각나는 금태 안경. 네. 예. 그때 또 한참 야구 만화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이현세 화백님의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럼 거의 모델 같았거든요, 최동원 선수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안경점에 금태 안경이 동인한 부산 지역에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뭔가 냉철해 보이고 그런데 직구는 돌직구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때는 정말 화제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다큐멘터리라 마지막에 근데 최동원 선수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끝납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뒤에 장면이 있는데. 그 뒤에 장면이 스포일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스포일러인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아마 극장에서 직접 관객분들이 확인 하시면 훨씬 더 감동적인 혹은 그리운 감정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게 사실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 그래요? 노래를 부르는 장면? 네네. 아니, 지금 예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아요? 영화는 뭐 이미 완성이 돼서 이제 11월
달에 예고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공개가 됐죠. 네네 됐습니다. 거기서 살짝 이제 노래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살짝 나왔어. 거기에 나왔죠.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예고편으로. 그렇군요. 지금 저 감독님은 주로 스포츠 영화를 많이 만드셨네요. 그동안에. 킥오프, 60만 번의 트라이 뭐 이런 것들. 예, 그라운드의 이방인. 그라운드 이방인도 야구 영화였고요. 그건 제일동포 학생 야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90년대까지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야구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뭐 스포츠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좀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최동원에 대한 창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면서 뭐가 주제였습니까, 이건? 스포츠가 줄 수 있는 감동들이 좀 있거든요. 교훈. 단순한 최동원에 대한 창가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라운드도 텅 비어 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만이 줄 수 있는 뭐 감동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2002 월드컵이나 얼마 전에 끝났던 도쿄올림픽, 그다음에 패럴림픽이 줄 수 있는 이런 감동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84년도 혹은 80년대 최동원 선수가 우리한테 줬던 감동들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좀 만들게 된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수의 그 야구 스타일이 기록에 연연해서 왜 타자들이 뭐 4할 때 뭐 지금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뭐 3할 6푼이 될 것 같으면 다음 경기에 출장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기록의 경기니까. 기록의 경기이기 때문에 야구는 평생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딱지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보관하고 이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 선수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냥 정말 불꽃처럼 그냥 그때그때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것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잘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 이게 스포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동료분들께서 당시에 같이 그라운드를 누볐던 동료분들께서 그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증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요새 야구를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경기들이 있고 그 경기에 함께 누볐던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최동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에이스라고 부르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야구가 이렇게 혹은 스포츠가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혹은 뭐 좀 나이 드신 분들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 김민기 씨의 봉우리도 생각이 납니다. 그 봉우리 가사들 쭉 보면 봉우리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바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다큐멘터리 영화는 뭐 최동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일대기적 구성은 아니고요. 그 84년도 한국 시리즈가 열렸던 그해 가을 딱 열흘 동안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개봉은 언제입니까? 11월 중순으로 지금 예정하고 11월 있습니다. 중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984 최동원을 만든 조은성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일부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